노르망디에 있는 우리 동네는 동네 자체 신문이 있기에는 너무 작은 곳임에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 대여섯 가지나 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등장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면 롤은 콩바탕에 나오기는 정말로 어렵지 않다. 사실 신문에 나지 않기가 어렵다. 우리 집 맞은편에 사는 농부 로베르 게르베는 1990년대 말에 신문에 났다. 기사 제목은 말에게 진짜로 말을 거는 남자였다. 사진도 있었다. 덤프트럭처럼 튼튼한 얼룩무늬 암컷 페루슈롱의 귀에 속삭이는 듯한 모습이다. 휴도 신문에 났다. 사실 2번 났다. 뒤의 기사는 휴의 풍경화에 관한 것이고 그 앞의 것은 2004년 10월에 나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당선되기를 바라나 같은 것들을 미국인에게 묻고 싶어서 만든 기사였다. 그래서 나온 기사에는 무척 은근한 제목이 달려있다. 우리 동네 미국인은 부시를 불신하고 경멸한다. 말과 대화하는 사람은 그 기사를 보고 빠마알이라고 말했다.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2008년 선거 몇 주 전 콩바탕에서 우리 친구 메리베스를 인터뷰했다. 메리베스는 보스턴 외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프랑스 남편과 결혼한 뒤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다. 기자가 물었다. 백인 미국인이시니까 흑인 후보를 찍지는 않으실 테죠? 노골적인 질문이지만 노르망디 같은 시골뿐 아니라 어디서나 꽤 흔하게 들을 수 있었다. 선거 1년 전 나는 논스톱으로 여행했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을 다녔다. 책 홍보 행사였고 라디오와 지면 인터뷰를 많이 했다. 미국에서는 정치에 대한 책을 쓰지 않는 한 인터뷰 때 정치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 외국에서는 적어도 미국인이라면 거의 정치 질문만 받게 된다. 내가 케이크 아이싱의 역사를 썼더라도 관타나모에 관한 질문과 미국의 교토 의정서 서명 거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것이다. 나라고 그런 일에 견해가 없겠나. 단지 그런 일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다. 당연히 나도 뉴스를 본다.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듣는다. 하지만 내부 정보까지 알고 있지는 않다. 정치에 대해서는 내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내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살다 보면 누구든 관점이 그렇게 된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뒤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해서 파리 길거리는 안전한지 물어본 적이 있다.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인을 적대시하고 병을 던지며 공격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해도 나는 못 보고 못 들었다. 지금껏 내가 경험하기로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았다. 질문은 많았지만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지목된 적은 없다. 내가 부시 지지자였다면 다르게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 이웃과 나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마치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 스몰 월드처럼 모두가 같은 편이었다. 2008년 대통령 예비선거가 시작되면서 예측도 시작됐다. 그리스의 기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암스테르담, 더블린의 기자 모두가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지는 않으리라고 나에게 말했다. 내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절반은 흑인인 대통령 후보를
미국인 절반이 지지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주일을 지내본 독일인, 테네시 출신의 아내와 사는 브라질 사람, 영화 보랏을 4번 본 영국인, 모두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모두가 전문가였고 모두가 미국인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알고 있었다. 백인이 자신을 가리켜 피부색에 상관하지 않으며 공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항상 기만적으로 들린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배운 게 있다면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사실이죠. 같은 말을 들으면 나는 메스껍지만 그래도 종종 들리는 내 첫 애인이 흑인인데 어떻게 내가 인종차별주의자일 수 있어요? 하는 말보다는 훨씬 낫다. 내 첫 애인도 흑인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가? 그건 아무 증거도 안 된다. 내가 엉덩이 큰 남자를 좋아한다는 증거는 되겠지만. 미국에서 길을 걷다가 피부색이 땅콩 껍데기보다 짙은 사람과 마주치면 누구에게든 나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다. 내가 인사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자기를 불편하게 여긴다고 오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해가 아닌 것이 같은 백인과 길에서 마주쳤을 때는 굳이 인사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이 맞기는 맞다. 그렇다면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인가? 혹은 적어도 피부색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인가? 어느 쪽이든 나는 흑인보다 보수주의자가 더 두렵다. 나 같은 미국인이 많으리라. 그래서 외국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오바마가 이긴다고 자신만만하게 예측하곤 했다. 그러면 기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각기 자기네 말로 불쌍한 몽상가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1998년부터) 미국 선거 때마다 나는 부재자 투표를 하고 10월 한 달은 강연을 하며 미국 곳곳을 다녔다. 때마다 대통령 선거 운동으로 온통 시끄러웠고 나는 그런 단순 명쾌한 분위기가 좋았다. 프랑스에는 극우 정당 국민전선이 있다. 이민자들을 비난하고 이슬람교 사원 건설을 막고 유럽연합을 비판한다. 아주 뻔한 정책들이다. 당시 총수인 장마리 르펜은 나치의 프랑스 점령을 딱히 비인도적이지 않다고 규정하고 심한 폭력부터 반유대주의와 전범 옹호까지 갖가지 범죄로 유죄 선고를 25번 받은 바 있다. 늙고 창백하며 두꺼운 안경알 때문에 눈은 작아 보인다. 프랑스에서 선거운동이 벌어지면 담벼락에서는 포스터를 볼 수 있지만 미국처럼 집이나 직장에 포스터를 붙이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선거 한 달 전에 어느 도시라도 지나가다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통령 선거에도, 카운티 지사 선거에도, 마을 최고 환학년 선거에도 다 그렇다. 나는 미국인들이 홍보 배지를 다는 것도 좋아한다. 우리는 동지, 나는 멍청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아닌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내 표는 버려져도 괜찮아 등의 뜻이 확 드러난다. 누구든 아주 쉽게 분류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배지가 조금 더 커지면 적어도 접시만하게 커지면 좋겠다는 것뿐이다. 그러면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상을 쓸 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배지가 작아도 프랑스보다는 낫다. 프랑스에는 아무것도 없다. 핀도 범퍼 스티커도 없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볼 수도 없다. 무례한 일로 간주된다. 2002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장마리 르펜이 우리 마을에서 1등으로 당선되었다. 개표가 끝난 뒤 나는 마을을 산책하며 내가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집 창문 안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당신이? 정말? 자기들 선거에는 토론도 꺼리던 이웃들이 내 투표 이야기에는 더없이 즐거워했다. 2008년 전당대회 뒤로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누구에게 투표할 거죠? 오바마? 맥케인? 나는 휴에게 말했다. 그걸 물어봐야 알아. 그 일에는 누구라도 정말이지 묻지 않고도 당연히 알기를 바라지 않을까. 미국에서 한 달을 보낸 뒤 프랑스로 돌아갔다. 11월 4일 아침에 도착했고 미국에서는 투표가 시작될 때였다. 운전사는 라디오 토크쇼를 듣고 있었다. 파리까지 한참을 가는 동안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한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될 수 없는지 말했다. 미국인은 인종차별주의자다. 미국인은 남다른 것을 뭐든 두려워한다 등등이었다. 오바마가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집착하고 지레 실망했다. 택시 운전사도 푹 빠져 있었다. 운전사가 나에게 물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오바마라고 대답하자 운전사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말했다. 물론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 그리고 분위기는 온통 오바마였다. 나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슈퍼마켓 계산원 등등 내 억양으로 내가 미국인임을 알아챈 사람들까지 소리쳤다. 오바마. 그리고 덧붙였다. 잘했어요. 축하하는 말투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다른 것도 있었다. 사려 깊은 대통령이 새로 뽑혔으니 정말 좋겠군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들이 꼭 뽑아야 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정말 좋군요 였다. 취임식 때 나는 런던에 있었고 BBC 중계를 보았다. BBC 중계에서는 버락 오바마가 흑인이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다는 뜻이 담긴 말을 3초마다 되풀이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인 줄, 시각장애인이 혹시 모를까봐 조금 더 설명하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우스워졌다.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흑인 아내와 두 흑인 자녀와 함께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가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백악관에 들어서는 최초의 흑인 가족이 됩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가족처럼 검지 않고 하얗죠. 신경이 거슬렸지만 그러다가 생각했다. 미국에서 최초의 게이 대통령이 나오면 나는 그 말을 수천 번 듣고 싶을지도 몰라. 머릿속에 충분히 인식되려면 수천 번 언급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나로 말하자면 내가 오바마에게 투표한 것은 오바마의 인종과 아무 상관없었다. 나는 오바마가 연설을 잘해서 좋았다. 이전 민주당의 두 후보와 달랐다. 이전 두 후보는 한국어로 발음 기호에 맞춰 단어를 읽는 듯이 말했고 어디를 강조해야 할지도 몰랐다. 대통령 선거운동 마지막 한 달 동안 나는 보수파 라디오 토크쇼에 주파수를 맞추고 방송국에 전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으며 모두가 똑같은 협박조의 말을 했다.
맥케인이 승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되묻겠다. 아, 그래? 떠나서 어디로 가게? 우파 유럽?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의 결혼도 합법화되지 않았을까? 자식을 임신시키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를 예전의 교회였던 무료 병원에서 뗄 수도 있지 않을까? 의사는 원래 여성으로 태어나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뒤에 다시 여성으로 성전환한 여자일 테고, 그 성전환 수술 비용도 모두 세금으로 나가겠지만 줄기세포를 제공하는 한 그 여자 의사는 국가정부의 축복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무신경한 사람이다. 나를 비겁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미국 주 정부들은 내가 결혼할 권리를 없앨지 말지 투표에 붙인다.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 상한다. 내가 언짢은 이유는 애당초 그것이 투표에 붙여졌다는 사실 때문인 것 같다. 동성애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선택을 누가 무슨 권리로 좌우하나? 머리카락색이 빨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도록 허락해야 할지 말지를 투표에 붙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물론 오바마도 동성결혼에 반대했다. 거의 승산이 없는 후보 2명만 빼고 그해 모든 후보가 그랬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면 선거에 결국 지게 될 것이 비치는 것도 나에게는 언짢은 일이다. 아니, 솔직히 그게 결정적인 문제인가?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 중에는 민주당원도 많다. 그것도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하지만 내가 고르고 뽑지 않았나. 그냥 쥐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도 있다. 나의 정당이 의견을 바꾸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프랑스 이웃 모두가 즐거워하며 내 등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웃들은 소리쳤다. 오바마, 오바마, 오바마. 나는 점점 굳어지는 억지 미소로 화답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너희 대통령이나 흑인으로 뽑아. 일곱 살은 정말이지 멋진 나이다. 이틀 동안만. 이틀은 내 친구 팸과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팸의 아들 타일러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무는 기간이다. 타일러는 성장 단계 중 내가 하는 것을 뭐든 따라하려는 단계에 있다. 버튼다운 셔츠를 입는 것, 갤버스톤, 글렌 캠벨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를 모두가 제발 이제 그만 부르라고 애원할 때까지 계속 부르는 것, 작은 유로파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것 등이다. 지난번에 타일러가 웨스트 서식스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수첩을 줬는데 타일러는 펜과 함께 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다녔다. 그날 오후 휴가 차를 몰고 집 근처인 아룬델 성에 우리를 데려갔다. 자동차 뒷자리에 지역신문이 있었다. 가는 길에 신문을 뒤적이다가 유독성 올리브 판매 의심이라는 제목을 보게 됐다. 나는 그 제목을 수첩에 적었다.
타일러는 이유를 모른 채 나와 똑같이 하면서 물었다. 왜 또 이렇게 해요? 내가 설명했다. 일기장에 쓰려고. 이렇게 메모해두면 이튿날 아침에 살을 붙여서 쓸 수 있어. 타일러가 물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 질문은 1977년 9월 5일부터 내가 스스로 날마다 던져온 것이다. 9월 4일만 해도 나는 이튿날 오후에 내가 일기를 쓰기 시작할 줄, 아니, 이후 35년 동안 쭉, 그리고 그 너머로도 계속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점점 흥미를 잃기는커녕 일단 시작하자 계속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느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체계적인 기록이 아닌 손대지 마시오, 바로 너한테 하는 말이야 같은 소녀 감성의 구식 일기라는 사실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저널과 다이어리는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은데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두 단어 모두 어원에는 날이라는 뜻이 있지만 내 생각에 저널은 아이디어 보관소, 즉 종이에 적은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이다. 반면 다이어리는 심장이다. 한편 저널링이라는 말도 있는데 스크랩부킹이라는 말과 같은 시기에 갑자기 나타난 이 말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괴짜고 시간이 남아돈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1977년에 첫 일기를 쓴 뒤로 몇 가지 변한 것은 있어도 1년에 평균 하루나 이틀 외에는 절대 빼먹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 삶을 중요하게 여길까봐? 미래 사람들이 내가 2009년 6월 6일에 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날 나는 약물 중독자이자 귀머거리인 여자한테서 지랄 좀 그만해 하는 뜻의 수화를 배웠다. 궁금히 생각할까봐? 아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내 강박적인 성격에 잘 맞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평소보다 길게 일기를 쓴 날도 있지만 일기의 분량은 그날 일어난 일의 성격보다는 그날 내 기분에 더 크게 좌우된다. 진 해커먼을 만난 날에는 그 일에 대해 300단어쯤 썼다. 그로부터 6주 뒤에는 진해가 벌레를 공격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고 2장이나 썼다. 그런데 나는 진 해커먼을 정말 좋아한다. 처음에는 종이 식탁 매트 뒷면에 일기를 적었다. 당시 나는 친구 로니와 함께 서부 해안을 히치하이크로 여행하고 있었다.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와 엽서를 정기적으로 보냈는데 내 거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답장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한 몇 년 동안의 일기는 다시 읽기 힘들다. 지루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기는 원래 지루하다. 문장이 끔찍하게 가식적이기 때문이다. 시를 전혀 읽지 않은 채 시의 핵심이 대문자를 쓰지 않고 여백을 아주 많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쓴 시 같았다. 나는 빨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등등 모든 실용적인 것을 알고 싶은데 그때 일기는 횡설수설뿐이다. 당시 나는 문에 잠금 장치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내 일기장이 다른 사람 눈에 띄어 내 참모습이 드러나면 예술가인 척하는 모습과 거리가 먼 지루한 중산층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나 보다. 그래서 캐롤라이나 커피숍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을 되돌아보는 대신 빨간 펜으로 나는 스타워즈를 보지 않았다를 100번 썼다.
식탁 매트에 몇 달을 쓰다가 하드커버 스케치북으로 바꿨다. 일기 주위에 이것저것 붙이기 시작했다. 집세 영수증, 티켓 등등 사소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글보다 훨씬 크게 나를 설명한다.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는 부끄러운 시기가 왔다. 그 다음부터는 약간 덜 부끄러운 대학 시절이다. 1979년에는 타자기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한 손가락으로 격렬하듯 타자하고 직접 그림을 그린 보드지 표지 안에 칠해 넣었다. 머리에는 베러물을 쓰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 대부분은 팬케이크 식당에서 타자한 것은 아니고 집에서, 이제는 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진짜 아파트에서 했다. 사생활이 보장된 덕분에 마음 편하게 내 이야기를 적을 수 있게 됐던 것 같다. 그해 6월, 미국 4개 주에서 기름값이 3.8리터에 1달러 선을 넘었다고 1달러 적었다. 우리 집 셰퍼트 매춘 2세가 우리 부모님이 사는 침대에 오줌을 싼 뒤 우리 어머니가 암컷인 그 개한테 제 어미랑 붙어먹을 놈이라고 욕해서 욕의 새로운 경지에 들어선 사건도 일기에 적었다. 마침내 나는 내 세계를 기록하고 기억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적게 됐다. 그러다가 메스암페타민을 알게 되고 두 걸음 크게 퇴보했다. 이어지는 일기장 6권은 길게 이어지는 하나의 문단이나 다름없다. 지적 허영이 넘치면서도 그만큼 딱딱하게 재미없는 열에 들떠서 꾼 혼란스러운 꿈이다. 요전에 그 일기를 다시 읽으려 애써봤는데 이 짜증스러운 마약 중독자는 도대체 누구야 하며 옆으로 치웠다. 나는 그 사람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일기의 힘이란 그런 것이다. 예전의 내 모습을 그저 불러오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코앞에 내놓으며 변화가 반드시 발전적이라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실수에서 배운다는 말이 맞지 않을 때가 많다. 나이 들수록 현명해지지는 않고 그저 나이만 먹으며 약에 취해서 친구 캐서린의 고양이 몸에 실수로 오줌을 누던 25살에서 술에 취해서 모교인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밭에 오줌을 누는 35살이 될 뿐이다. 그때 여동생 에이미가 말했다. 운동장 모래밭! 애들이 오줌을 놓아야 하는데 오빠가 그 자리를 뺏어? 메스암페타민을 끊은 뒤에 일기도 기반을 되찾았다. 글을 보자면 여전히 어설프지만 적어도 초점은 넓어졌다. 당시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고 듣고 있는 라디오에 대해서 많이 썼다. 가끔 음악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기도 했지만 사람들 말소리가 늘 더 좋았다. 내가 관심을 두지도 않는 주제, 가령 스포츠나 몇 시간 안에 예수재림이 일어날 가능성 같은 주제라도 좋았다. 1984년에 시카고로 이사해서 필리스 랩이라는 여자가 진행하는 은밀한 이야기라는 일요일 밤 프로그램을 듣기 시작한 뒤로 내 일기에서 라디오의 역할은 더 커졌다. 요즘은 이른바 섹스 치료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흔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은밀한 이야기는 위성방송이나 팟캐스트가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었다. 상업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됐고 필리스 랩이나 전화를 건 사람이나 모두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 그래서 치부나 흥분 같은 말이 나왔는데 그보다 흔히 쓰이는 같은 뜻의 말보다 어쩐지 훨씬 더 음란하게 들렸다.
나는 필리스 레비가 얼마나 이해심이 깊은지, 얼마나 포용력이 큰지를 일기에 자주 썼다. 남의 성생활을 적는 일은 아주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내 성생활을 적는 데에는 더없이 비밀스러웠다. 초기 일기에는 비가 와서 밤을 보냈다, 혹은 M과 저녁을 먹고 2번 로맨틱한 시간을 가졌다 등으로 적혀 있다. 상세한 내용도 없고 이름도 이니셜 뿐이다. 누가 내 일기를 읽었을 때 섹스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이야기보다 더 부끄럽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다. 그런데 섹스 이야기가 부끄러워? 섹스할 상대조차 못 구한다고 징징대는 게 더 부끄럽지 않아? 시카고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 내가 가장 겁내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진지하게 사귀던 사람이 내 일기장에 손댄 것이다. 그때 나는 잠깐 시카고를 떠나 있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내 일기를 보고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내 일기에 적힌 자기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일기에 자기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발사 이야기가 그 사람 이야기보다 많다. 학교생활 이야기는 그보다 더 적다. 2학년 때 문해 창작 수업을 들었는데 린이라는 여자 강사가 일기를 쓰라고 했다. 학기 중에 2번 제출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2가지 일기를 써야 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 강사한테 보일 것 하나, 후자는 심하게 편집했다. 그 강사에게 제출한 일기의 내용은 요즘 내가 연단에서 낭독하는 것과 성격이 비슷하다. 즉, 재밌게 들릴 가능성이 0.01%쯤 있을 만한 것들이다. 내가 들은 농담, 티셔츠에 적힌 문구, 웨이트리스나 택시 운전사에게 들은 속사정,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 일기 3gen을 본다. 나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적은 일기를 모두 빼고 언젠가 써먹을 만한 것들만 골라서 3gen을 만들어둔다. 87권 5월 15일 리사 누나가 다 쓴 코텍스를 세탁기에 넣었는데 매형이 그걸 어깨 패드로 착각했다. 128권 1월 23일 코트를 입어보는데 점원이 방수 코트라고 말하면서 비가 아주 살짝 올 때만 방수가 된다고 했다. 129권 4월 6일 이안한테 내 이메일 주소를 적어줬는데 이안이 그걸 본 뒤에 말했다. 세상에 히틀러 글씨 같아. 비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히틀러의 글씨체를 알아보지? 132권 12월 5일 그레첸이 보일러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공 이름이 마이크 헌트였다. 석 달치 일기를 보면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가 50개쯤 있고 조금 살을 덧붙이면 낭독할 만한 것이 6개쯤 있다. 이제 280쪽까지 불어난 3gen을 뒤적이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내 일기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눈길이 간다. 생각은 적어지고 순간적인 묘사는 많아졌다. 라발렌치아 호텔 로비 새벽 5시에 2 직원이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프런트 직원이 말한다. 여자랑 같이 문을 지날 때에는 항상 문을 열어주고 잡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 아들들한테 말해. 프런트 직원은 약간 뚱뚱하고 입담이 좋은 중남미 사람이다. 또 다른 남자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봉투마다 신문을 쭉 넣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여자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해. 뚱뚱한 여자한테도 문을 열어주고 있으면 저쪽에서 예쁜 여자가 눈여겨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절대 헛일이 아니지.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유로스타 객실에 흑색 조끼를 입은 미국 여자가 10대 손녀를 가이드북으로 계속 때려서
결국 손녀를 울리고 있다. 할머니가 야단친다. 이 게으르고 이기적인 것, 네 언니랑 어쩜 그렇게 딴판이냐. 지금부터 반년 뒤, 혹은 1년 혹은 5년 뒤에 이것을 에세이에 집어넣기로 마음먹는다면 틀림없이 나는 왜 더 상세한 내용을 집어넣지 않았지 하며 자신을 욕할 것이다. 그 할머니는 어떤 신발을 신었더라? 손녀를 때리던 가이드북의 제목이 뭐였더라? 하지만 특이하거나 멋진 것마다 상세한 묘사를 덧붙이려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전혀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는 나도 어쨌든 그러려 애쓴다고 할 수 있다. 휴와 내가 마닐라나 레이카비크나 어디든 여행을 가면 휴가 산책하러 간 뒤에 나는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며 어깨 너머로 들었던 말싸움 이야기를 적는다. 삶을 기록하는데 너무 바빠서 진짜 내 삶을 살 시간이 없다는 말도 이해된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부류, 즉 미술관에 가서 브리헐의 걸작을 보는 대신 사진을 찍고 예술을 증거로 축소하는 부류의 사람이 됐다. 브리헐이 한 일을 봐. 이런 걸작을 그렸어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봐. 로테르담에 가서 브리헐 그림 앞에 서 있었어다. 하지만 내가 일기를 쓰지 않고 호텔을 나간다면 나는 완전히 자신을 즐기지 못한 듯 안절부절 못할 것이다. 내가 기록한 것이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종이에 적지 않을 수 없다. 휴가 곧잘 말한다. 늘 어수선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휴가 바르셀로나에서 까망베르 아이스크림을 내놓은 레스토랑 이름이 뭔지 알고 싶을 때 큰 도움을 주는 게 누구더라? 휴 어머니가 좋아하는 비누 브랜드가 뭔지 알고 싶을 때는? 휴가 재미없다고 생각한 농담에서 핵심이 되는 말이 뭔지 알고 싶을 때는? 휴가 말한다. 아, 자기는 기억하지? 혈장을 기부하는 여자 이야기였는데. 물론 나 자신도 일기장의 도움을 받는다. 휴와 싸우면 1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휴에게 다시 따질 것이다. 1991년 7월 7일에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 나도 1시간까지 끌지 않고 얼른 휴한테 반박하고 싶지만 일기장을 찾아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일기장은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 가족한테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진 같은 역할을 한다. 나는 동생 폴에게 말한다. 그리스에 갔을 때 내가 버스에서 잠들었는데 네가 내 눈꺼풀에 치약을 바른 거 생각나? 대마초를 많이 피우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상기시키면 전혀 뜻밖의 사실이 된다. 잠깐만, 우리가 그리스에 갔다고? 어릴 때 나는 어른이 되면 어른다운 생각을 하게 될 줄 알았다. 어른다운 생각이란 환상에서 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햄버거 가게나 현금 인출기 앞에서 줄을 서 있을 때 고릴라와 친구가 되거나 먹으면 머리카락이 방수가 되는 알약을 발명하는 백일몽을 꾸지 않는 것이다. 내 일기장은 이런 면에서도 내가 틀렸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불가능한 상황을 떠올리는 것뿐이다. 판다의 젖을 짜는가 하면 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파도로 애리조나 주를 쓸어버린다. 2011년 11월 말, 나의 가장 선명한 환상은 1년 가까이 백업하지 않은 내 컴퓨터를 훔친 사람을 잡는 것이었다. 9월 21일 일기까지는 프린트해 두었지만 이후 8주치 일기는 영원히 사라졌다. 휴에게 말했다. 내 인생의 2달이 지워졌어. 휴는 그 2달도 내가 실제로 살아온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 시간을 도둑 맞은 게 아니야. 그 기록만 도둑 맞은 거야. 34년 동안 일기를 적어온 나로서는 그런 구분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수첩은 남아 있어서 경찰이 다녀가자마자 새 노트북 컴퓨터를 사고 잃어버린 팔줄을 복구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다. 첫 번째 장벽은 내 글씨를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장벽은 메모가 뭘 지칭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면도한 낯선 사람이라는 글씨를 알아본 뒤에는 잠시 생각한 끝에 댈러스 공항에서 본 여자를 떠올렸다. 샌 안토니오로 가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자가 자기 고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들었다. 장모종이고 아마 수컷이었을 고양이인데 지난 여름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고양이의 털이 싹 깎여 있었다고 했다. 그 여자와 대화하던 남자가 말했다. 뭐 그런 더위에는 그게 최선이었겠네요. 여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깎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낯선 사람이 고양이 털을 밀었다고요?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니까요. 마침내 잃어버린 2달을 복구하고 프린트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꽂힌 136권의 일기장 옆에 완성된 2달치 일기를 꽂았다. 휴가 묻는다. 자기가 죽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해? 내 생각에는 화장이나 매장이 좋다. 내가 휴에게 말한다. 그렇지만 표지는 놔둬. 표지는 멋있으니까. 일곱 살짜리 타일러로 말하자면 타일러가 일기를 계속 쓰게 될지 누가 알겠나. 어린아이의 일기는 어린아이의 집 그림처럼 꽤 단순하다. 성에 갔다. 재미있었다. 그 다음에 작은 동물원에 갔다. 재미있었다. 내가 기록한 8월 11일은 성에서 겪은 작은 사건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정원에 있을 때 발을 헛디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어졌다. 사람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저 사람 건들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나는 멍청한 사람뿐 아니라 멍청하고 늙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몸을 일으킬 때 얼굴이 화끈거렸다. 팸이 나를 위로하려고 말했다. 얼마 전에 나도 그랬어. 휴가 잔소리했다. 촐랑거리니까 그렇게 되지. 타일러의 반응은 솔직하고 단순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나는 수첩을 꺼내서 이튿날 아침에 절뚝거리며 책상으로 갈 테니 넘어진 사실을 잊어버릴 리도 없을 테지만 정원에서 넘어지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일기에 적을 내용, 내가 느낀 창피, 욱신거리는 무릎, 자갈길에 몸이 절그럭거리는 소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성 안에 있는 작은 동물원으로 갔다. 거기서 본 광경에 내가 넘어진 일은 일면 톱 기사에서 그 밖의 소식으로 밀려났다. 그 동물원은 닭, 미어캣 가족, 조랑말 한두 마리가 있는 별것 아닌 곳이었다. 커다란 우리에 흰 담비 족제비 한 쌍이 살고 있고 옆 우리에는 털이 긴 기니피그들이 있었다. 내가 기니피그를 발견한 동시에 5살과 7살쯤 된 두 아들과 그 어머니도 기니피그를 발견하고 더 잘 보려고 앞으로 달려갔다. 동생은 좋아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형은 완전히 정신을 뺏긴 것 같았다.
형이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말했다. 예수님, 맙소사. 엄마, 저것들 좀 봐요. 나는 수첩을 꺼냈다. 타일러가 물었다. 뭐라고 적고 있어요? 남자아이는 계속 말했다. 엄마, 저렇게 큰 기니피그 본 적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맙소사. 아이 어머니는 타일러와 나에게 겸연쩍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제리, 주님 이름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아이는 계속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맙소사. 사진 찍어야 해요. 이튿날 아침 그 일을 적으며 나는 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경의에 차 있었는지 떠올렸다. 기니피그가 커다랬던 것은 사실이다. 270mm나 280mm쯤 되는 털 슬리퍼 같았다. 그렇지만 거대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 아이는 햄스터와 헷갈렸을까? 아이의 표정과 뜻밖의 반응, 세월의 풍파를 겪은 어른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나에게는 기억할 만한 일이었다. 그 작은 동물원에서 욱신거리는 무릎으로 선 채 작은 수첩을 손에 꽉 쥔 나는 그 순간이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임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다.